그럼 지금부터 제20회 제주 포럼 동시 세션으로 진행되는 제주 상공회의소 제주 경제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양문석 제주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바쁘신 일정에도 제주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님과 지역 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 경제의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제주 포럼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세계 경제는 복합적인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교역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소비 부진, 기업 투자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회복의 동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 역시 관광 산업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건설과 내수 기반 산업이 침체되며 구조적인 취약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글로벌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대외 이슈에 대한 해석을 넘어 지역 경제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강연이 여러분께 앞으로의 경영 판단과 사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실 박태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연사님을 소개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국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신 후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셨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원장을 역임하시며 학계에서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시며 대한민국의 통상정책을 이끌고 국제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스탠퍼드대학교, 프랑스 시앙스포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하셨으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는 방문학자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으로서도 우리나라의 통상전략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나 시간 관계상 줄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시는 박태호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태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도에 이제 양문석 회장님께서 오늘 이런 특별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한참 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제주 포럼에서 이 통상 관련 세션을 또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왔는데 오늘 이게 저한테는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우리 양 회장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면서 2012년도에 한미 FTA를 발효시키고 제주도의 감귤 농원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와서 방문해서 대화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더 오래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KDI라는 데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80년대 말에 총리실에서 KDI에 연욕을 줘가지고 제주도의 발전 방안을 좀 도출해 봐라.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와서 쭉 리서치를 했었는데, 하나는 무역에 관한 거, 하나는 제주도를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자, 세 번째는 제주도를 갖다 잘 개발하자. 그래서 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국제 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고서도 냈는데 나중에 제가 제주도 경제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반갑고요.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이런 제목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사실 제주 경제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 어떤 그 키워드를 제주도한테 주고 있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포디움이 여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있는 게, 사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같이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한 40년 동안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책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뭐 지정학적 갈등이 있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했지만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 산업 정책, 그다음에 보호 무역 정책을 구사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 기업이 해외 나가서 뭐 비즈니스 한다. 그건 나쁜 거다 이거예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나쁜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는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다. 그 뭐 포퓰리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지 말고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생산하자,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자, 이 무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수십 년, 뭐 100년 가까이 무역 이론이 있는데 그 무역 이론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말이야,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분이 하는 정책이 좀 잘못됐으면 옛날 같으면 WTO라는 데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제소를 하게 되면은 판결을 내려줍니다. 근데 WTO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한테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WTO는 두 나라가 회원국이 싸우면은 그 판결을 내려줘요. 분쟁이 있으면. 그래서 1심, 2심, 2심제예요. 2심제. 옛날에는 1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1심에서 너 잘못됐다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2심까지 가서 잘못됐다 그러면 WTO는 법적으로 바인딩한 기구예요. 그러면 그 결론을 이행해야 됩니다, 회원국은.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오바마 때부터 자꾸 미국에 대해서 뭐 자꾸 구차한 소리를 하니까 2심, 고등법원 같은 거죠. 2심 재판관이 7명 있는데 한 명의 임기가 끝나면 또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WTO에서는 한 나라도 반대하면 못해요. 그게 원래 WTO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면 또 뽑질 않아요. 반대를 해서 미국이. 한 명 없어지고 2명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재판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1심은 열립니다. 1심은. 근데 그건 다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20년 난 기다릴 거야. 2심 재판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WTO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왜 이런 게 있는데 왜 미국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할 수 있는데 2심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쓰는 건데요. 무역에서 원래 WTO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은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보는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작은 범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막 이제 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가 또 외교,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환경, 뭐 경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의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국가 안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 위기,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 그 질서로는 그 WTO라든가 뭐 IMF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거를 핸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한 국면에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이건 금방 넘어갈 텐데요. 트럼프 일기 때도 참 준비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중국도 막 중국한테 관세도 매기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 25% 관세를 매겼는데 그때는 왜 인플레가 안 일어났느냐? 근데 그때는 굉장히 엉성하게 이걸 이행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11월, 12월이 되면은 관세 부과를 면제해줘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애들 선물 줘야 되는데 다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관세를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소비자 단체가 정부에다 어필하면은 또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25% 매겨놓고 그냥 구멍이 붕붕붕 뚫렸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로 안 온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런 관세를 매기고 있었고, 바이든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그 외국 기업한테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많이 얘기 들어봤지만 그 다른 게 아니고요. 전기차에 대한 특혜를 줬어요. 전기차 배터리한테도 특혜를 줬어요. 그거는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샀다. 그게 이제 미국서 만들어지고 배터리가 중국 부품이 없다. 그러면 각각 3,750불, 3,750불에서 7,500불에 그 돈을 갖다가 정부가 주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거를 바이든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죄수 노동자들 또는 아동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이다 그러면 수입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주 굉장히 많이 지켰다. 뭐 그게 이제 바이든까지 온 거고요. 이제 트럼프 2기가 왔는데 아시다시피 1월 20일 날 취임했어요. 이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원은 100명, 하원은 435명. 그런데 상원은 매 2년마다 3분의 1씩 갑니다. 3분의 1씩. 그리고 임기는 6년이에요. 그다음에 435명의 그 하원은 매년 임기가 2년인데요. 매년 모두 다 선거를 한 거예요. 2년마다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상원은 공화당이 53명, 하원은 공화당의 220명에서 많지는 않지만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이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대통령이 된 거죠. 옛날 같으면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고 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트럼프는 그야말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뭐 이건 뭐 일방주의적이 뭐 이거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를 도전하는 패권 국가는 절대로 용납 안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압력을 넣을 거고요. 기후 변화 얘기는 이거는 음모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음모설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른 정책. 그러니까 석유를 더 많이 써라, LNG도 써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
원유하고 LNG를 갖다가 LNG 가스를 수출하는 수출 대국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산업 정책, 옛날에는 산업 정책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러나 이제는 딱 그 찝어가지고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모든 제조업이 아니고요. 철강, 자동차, 의약품, 방산, AI, 조선 이런 데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미국이 육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싶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여기 다 회사 하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최고 법인세가 있어요. 최고율. 이게 35%에서 트럼프 일기 때 21%로 낮춰졌어요. 그건 기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거에 낮춰진 법안이 내년에 효력이 끝나요. 그럼 내년에 트럼프 뭐라는 걸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에서 15%로.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세금을 낮춰주면은 그러면 정부 수입이 많이 깎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대폭 수정했어요. 바이든은 2030년까지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많이 활용될 건데 이거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자동차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도 폐지 내지는 축소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고요. 아까 뭐 에너지 얘기했고 암호화폐는 별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그래서 통상 정책은 뭐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 정책에서 일단 불공정, 불균형 무역 관련 조치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또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나라 이걸 좀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강경한 정책을 쓰겠다. 다시 말해서 중국한테는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요. 어떤 이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 그다음에 이제 국경제 안보, 특히 여기 무역 확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32조. 그거는 안보에 관련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WTO에서 챌린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WTO가 워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 그걸 근거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철강하고 알루미늄이에요. 나중에 구리까지 포함시키겠다 그러고 의약품도 거기다 포함시키겠다고 반도체 하겠다 그러고 자동차도 안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가 너무 많이 미국 차가 아니고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쓴 자동차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 막 상상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해외 투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보조금 주던 것도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고 카나다, 멕시코, 중국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한 게 불법 이민하고 마약. 이 트럼프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존중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술을 안 먹고 그 미국에 저도 유학을 했지만 마리화나 같은 거 피는 거는 다들 애들 다 하거든요. 일체 입에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술도 한 모금도 안 마신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정신이 맑다. 근데 이분이 가장 이게 그 자기 아들이 있어요. 키 커진 아들한테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게 아마 텔레비 한번 나왔었어요. 뭐 마약하면 큰일 난다. 술 먹지 마라 하는 거를 교육을 하는데 지금 펜타닐 같은 거는요. 30대, 20, 30대의 죽음에 죽는 사람의 45%가 마약 중독이라고 해요. 이 펜타닐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멕시코를 통해서 뭐 콜롬비아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진저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갖다가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뭐 그다음에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조치를 후퇴한다. 아까 같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바이든이 주기로 한 보조금 줄이든지 없애버리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겠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법에 의해서 미국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받아야 될 보조금이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9억 달러 정도 되는데 9억 5천만 달러. 그런데 삼성은 49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재조정하고 있거든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생각을 간단히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232조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품목별로 하는 관세가 있어요. 그게 철강, 자동차 지금 25% 하고 있잖아요. 알루미늄, 나중에 구리, 뭐 의약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품목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한테 세 나라한테만 특정 국가한테 매겼던 관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하고 불법 이민 때문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기본 관세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한테 매기는 게 있어요. 그게 10%예요, 그게. 그러니까 특별히 품목별로 매기는 게 있고, 아까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10%가 베이스에 깔려 있고 품목에 25% 매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호 관세예요. 그래서 한 뭐 40여 나라한테 각종 세금을 매기면서 니네 나라가 수입을 개방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상호 관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왜 베트남에 이렇게 많이 매기겠어요? 중국 기업이 베트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베트남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팔면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버틸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관세를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조성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거를 보고를 듣고 갑작스럽게 이제 90일 유예를 해가지고 7월 8일까지 이제 좀 밀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하고 EU가 또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본 관세 10%, 상계 관세 25%, 상계 관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25%, 품목별 관세 한 25%,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핵심 통상 정책은 관세입니다. 관세. 이 사람은 관세를 아주 여러 군데서 대통령 되기 전에 관세를, 자기는 관세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가장 뷰티풀한 단어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관세로 모든 사람을 때려잡겠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해요. 진짜 관세를 나중까지 매기지 않더라도 이걸 협박 수단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카나다, 멕시코 여기서 25%, 중국의 20%에서 불법 이민, 마약 다 얻어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에서 지난 5월 초에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뭐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또 90일 이렇게 땡겨놨잖아요. 밀어놨잖아요. 그게 타결이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협상에 중국의 마약 담당 최고 관리자가 거기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너 내가 얘기했는데 너 안 지키잖아.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하겠다. 그러면 거기 마약 담당자 와. 그 마약 단속하는 최고의 관리가 와서 우리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25% 매긴다. 우리한테 이제 반도체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호 관세를 매겼잖아요. 우리한테 25%, 45%. 그건 뭐냐면 무역하지 말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산해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라. 그거를 이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25% 매겼다. 상호 관세를 매겼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또 확대하고 그것이 제조업에 들어가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뭐 소비자가 뭐 망하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준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같은 거를 뚫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더 하겠다. 그것도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아주 재미있는 거는 아까 세금 깎아주면 정부 재정이 좀 안 좋잖아요. 관세를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관세를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 관세를 관리하는 정부 기구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좀 희한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겠냐? 제가 나름대로
쭉 이쪽 분야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세를 부과하면 아까 같이 막 구멍을 막 뚫어서 언제는 면제해주고 어때는 해주고 그런 거 없이 쭉 관세를 만약에 매기면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요. 미국의 이자율이 특히 뭐 그 정부에서 준 그 소위 정부에서 발행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이거 다 나오는 얘기인데 통계가 2024년 말 누계로 미국의 정부의 빚이 얼마인가 하면요. 35.8조 달러예요. 정부의 빚이. 그래서 그 이자만 내는 게 연 8,820억 달러예요. 8,820억 달러. 이자가 조금 올라가도 미국 정부는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트럼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게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 때문에 가만 보면은 또 뭐 EU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복을 못해도 EU나 중국은 벌써 보복 조치를 다 갖고 있다가 미국이 좀 이렇게 지원시키면 자기들도 지원시키고 이러거든요. 같이 보복을 했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뉴스에 미국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러니까 국제 무역 법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제소를 했어요. 트럼프 정책을 관세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넘은 것이다. 의회의 허락을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철회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딱 나오니까 즉시 항소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연방 항소 법원이 또 판결을 내렸어요. 뭔가 하면 이 국제 무역 그 법원에서 결정 내린 게 타당한 것인지를 조사하겠다. 그 동안까지는 그 철회를 안 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그대로 매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국제 무역 법원의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희소식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제 관세를 매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방 그 항소 법원이 이제 할 텐데 가만 보시면요,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이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미국에는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 법 가지고 다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심 못 하겠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 관세를 오래 끌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제 전망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는 보편 관세를 매겨서 미국이 크게 무역하니까 이걸로 좀 재정 수입도 좀 메꾸고 그 다음에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라든가 철강 또는 뭐 반도체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불리하죠. 왜냐하면 철강도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은 우리의 커다란 수출품이고 만약에 반도체까지 나오면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제일 우리한테 아픈 거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550억 달러의 흑자를 봤어요. 무역 흑자를. 550억 달러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지금 저 방위비를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를 얼마큼 내는지 아세요? 10억 달러 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바이든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 5년간 협상을 해놨거든요. 트럼프는 100억 달러 내라는 거예요. 100억 달러. 속에는 뭔가 너희들 500억 달러 흑자 내잖아. 그거 100억 달러 못 내? 이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550억 달러 그거 좀 미국에서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불공정 무역 국가로 딱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동차 부품, 철강 이런 것이 수출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국별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게 지금 7월 8일까지 협상하게 돼 있는데 7월 8일 지났는데 협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법원이 그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25%를 관세를 더 매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만이 아니라 멕시코, 뭐 베트남, 뭐 이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수출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나라마다 다 관세가 매겨지니까. 그래서 우리 상호 관세가 전반적으로 매겨지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요하신 나라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수출 통제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출을 좀 잘 못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이 보조금 못 받을 수 있고 또 이 비관세 장벽 우리한테 상호관세 25%를 내려준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거 아시죠? 구글. 우리나라의 그저 티맵이나 뭐 네이버에 보면은 지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세한 지도. 근데 구글한테는 우리가 지도에 대한 정보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글은요 전 세계 가면 그거 하나만 탁 키면 그냥 운전 다 하고 다니거든요. 엄청나게 자세한 지도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구글만 키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가 워킹을 안 해요. 그거 풀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해요. 그거를 30개월 이상도 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 안 했는데 우리가 뭐 WTO 때문에 쌀을 얼만큼은 꼭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더 넓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반미 운동도 일어나고 미국 물건 보이콧한다고 카나다는 지금 미국 거 안 먹어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막 그런 거를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늘상 어저께도 뭐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세 협상도 하고 트럼프랑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떤 특정 산업에 트럼프가 관심이 많아요. 조선 산업이라든가 또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지금 말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랑 이렇게 협력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고 아직 맞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걸 25%를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 봅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전기차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완전히 축소하지 말고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좀 축소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자동차 이미 맞았어요. 25%. 자동차 부품도 25% 맞았어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요. 사실 현대가 미국서 자동차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 현대가 또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2030년까지,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미국의 제철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철판 같은 게 그거를 미국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동차 같은 관세 그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예요. 관세를 매기면 거기 가서 생산하는 게 낫겠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알겠지만 자꾸 투자를 절로 하면 우리나라는 투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국은요 존스 액트라고 미국의 법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완전히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 자재를 써야 되고 미국인이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다니는데 이 배들이 다 낡아버렸어요. 그리고 조선소가 다 거의 폐쇄됐어요. 몇 군데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동자가 없어요. 용적공도 없어요. 그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중국은 배를 갖다 수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군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그걸 파트너로 하려고 그러면 한국이 중국은 안 되니까 한국이 좋은 파트너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즘에는 뭐 하여튼간 그 원자로 스몰 그 모듈 원자로까지도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적자 해소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도 트럼프가 트럼프 일기 때는요 한 100억 불 정도 우리가 흑자했어요. 근데 그게 500억 불 되니까 그냥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안 좋은데 그래서 상호 관세에 대한 그 부과에 대한 우리가 대응도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뭐 여기 제주도의 농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주로 이제 소고기하고 쌀에 대한 얘기고 이건 뭐 나중에 나왔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건 뭐냐면 기업이 좀 이게 투자도 하고 하는 면이 있고 산업을 좀 협력하자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곧 정부가 바뀌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받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완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는 조금 유리하다.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줄 게 있으니까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기업은 알다시피 여기 계신 오늘 이렇게 오신 것도 야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고 오셨겠지만 CEO가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좀 결정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하니까 이게 뭐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3년 안에 끝날 것이다 그러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관세 같은 걸 안 쓰겠지만 미국은 뭘가 자기네 경제를 좀 이렇게 일으키고 싶은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거에 우리가 좀 같이 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 뭐 쭉 그 산업을 내가 나열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제가 주제로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시사점이 뭔가 하면요. 국내 생산을 중시하는 그런 세계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한테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리한 겁니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도 수출을 좀 해야지만 경제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 다른 나라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바깥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는 GDP가 10에서 13위, 엄청난 나라입니다. 무역은 6위에서 8위, 수출은 5위에서 6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에 관한 한 모든 나라 저 WTO 회원국이 164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5위 하는 거예요. 5위. 굉장히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변해가지고 앞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 기업이 나가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지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나가면 그 기업이 모든 거를 다 미국에서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갖다가 한국에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아까 500억 불의 흑자 난 것도 우리 기업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수출을 같이 할 수 있다. 특히 어디냐? 첨단 기술 분야의 소부장. 이건 우리나라가 생산해야 된다. 우리 임금도 높고 학력도 높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전략이 된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도 우리한테 그걸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여기 manufacturing capability, 제조 능력. 제가 어디 가서 외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미국도 가고 EU 가면 모든 나라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 능력 이거는 뭐 최고다고 보는 거죠.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끝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그런 그 제조 능력이 없어요. 다 중국에 다 옛날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처음에 그 전략을 얘기하는 거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소부장을 공급하는 허브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완제품 만들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을 만들어서 옛날에 독일이 좀 그랬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다. 독일도 지금 제조 능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첨단 기술 분야의 제조를 다 한다고 그러지만 기술이 좀 부족해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점조직으로 이 분야에는 누구 외국 기업을 끌고 와야 된다 이거죠. 와가지고 너희가 와서 생산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신기술을 개발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삼성전자하고 수원에 평택 근처에다가 뭘 만드느냐?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R&D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그 양 회장님 계시지만 또 지방 정부에서 뭐 땅을 못 준다, 뭐 물이 안 된다, 뭐 가지고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매력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R&D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으면 가장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 R&D 핵심 기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가서 진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데려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조 능력이 있지 않으면요. R&D 안 해요. 여기서 왜 하겠어요?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거 만들 수 있어? 우리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저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전략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서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뭐 미중 갈등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좀 뭐 우리는요 옛날에 중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그 수출이 뭔지 아세요? 중국 시장에 수출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한테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났는데 중국 돈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한테 해서 물건 만들어서 싼 임금 해가지고 바깥에 팔은 거예요. 중국 시장에 파는 거는 화장품, 뭐 인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전혀 우리가 중국 시장에 침투를 못했습니다. 반면 값싼 제품을 많이 우리가 쓰게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의존도를 줄이자는 거는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12,000불이 됐어요. 1인당 임금이. 베트남 4,000불이 안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떠나죠. 그건 자연스럽게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의존이 많아요. 광물도 그렇고 그걸 좀 우리가 다변화해야 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든지 베트남에서 만들든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든지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우리가 침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절대로 뭐 중국 시장을 무시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제주 경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세계 경제 환경 통상 환경이 변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럼 첨단 기술이에요. 우리한테 첨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 난리를 칩니까?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말씀 안 드렸지만 AI 이것이 어떻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만 유럽은요 거지역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액티비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잠깐 주춤한다고 우리 안 해도 되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시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첨단 기술, AI, 일자리, 기후 변화 이것만 좀 생각하셔가지고 제주도의 발전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기술 분야의 제조 기업, R&D 기업을 유치해라. 그 뭐 커다란 기업도 중요하지만 하여튼간 여기서 뭘 만들어서 첨단 소재, 부품, 소재 같은 거는 뭐 간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양 회장님도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러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고 AI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접목시켜서 하면 좋고 아까 항공 우주 산업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지금 카나다나 뭐 미국이나 다 같이 우리한테 우주 항공 같이 협력하자 그러거든요. 이런 게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AI 산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재생에너지나 이거 가지고 이제 전기를 공급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생각했는데 안전한 게 있으면은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주기적인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제주도만의 청정 자연 환경을 활용한 풍력. 이거 뭐 다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CCUS 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강한 데가 많아요. 카나다가 엄청 강합니다. 카나다가 우리가 AI도요. AI의 기술 인력이 제일 많은 중에 하나가 카나다입니다.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가 꼭 미국이나 뭐 유럽 가도 카나다가 우리한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제 이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카나다 그 협력에 제가 의장을 하고 있어요. 포럼을 하고 있는데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디펜스도 있지만 우주 항공,
이런 탄소 포집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카나다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는데 곧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제가 보기에는 고급 서비스 이 안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수출해야 된다. 서비스 수출하는 게요. 관광이 서비스 수출하는 건데 관광 서비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출이에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이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것도 수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개념은요. 수출을 꼭 외국에만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파는 것도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 조그맣잖아요. 제주도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제주도 안에서 내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 외부로 좀 많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관광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회의 산업 여기 회의를 하는 데는 국내에서 최고의 명소다. 이거 이미 이제 돼 있지만 내가 아침에 양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80년대 말에 제가 무역 관련 그 제주도 발전 방안을 연구하다가 미국의 덴버라는 데 갔었는데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이 회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ICCB처럼 커다란 회의장이 아니고 이제 숙소도 굉장히 자연 환경적인 숙소를 만들어 놓고 회의장도 크고 작은 회의장을 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커다란 컨벤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업이 와서 한 일주일 내지 5일 식구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회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국제 회의가 아니라 이것만 한 기업이 와서 한 4, 5일 머물 수 있는 거 1년 내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회의장마다 커피 이거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탁 누르면 창문이 열리고 파워포인트하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집중할 수 있고 여기 뭐 ICC는 막 사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고 맨 밑에는 유리로 다 돼 있고 밑에서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옆에 승마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기업이 와서 뭐 CEO도 와가지고 임원들이 한 일주일 단위로 쉬고 가면은 또 자기네 기업을 비전 얘기하고 최고의 적합한 장소예요. 그 제주도가 난 그게 굉장히 명소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기관, 뭐 국제항공, 해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합 국제도시를 발전하면은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스마트 농수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제주도가 이 육지하고 달리 특별한 비즈니스 환경이 있다.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있다. 이거는 뭐 여기 도지사님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만들어야지만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제주도 자꾸 들어와라. 그냥 들어오겠어요. 자기들이 왜 우리가 미국 갑니까? 돈을 많이 줘요.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보조금도 주고 텍스도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없이는 이런 첨단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만의 어떤 그 기업 환경을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어트랙티브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태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강연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분 정도만 가능하면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 분만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가볍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 오늘 기업 대표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기업 대표님이 한 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1+1으로 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우리 사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 제주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컨텍이라는 업체가 제주에 우주위성국 두세 군데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그 앨런 머스크의 관련된 데이터 동부가 있는 데이터는 거기서 다 생산을 할 정도로 첨단과 관련된 것들은 시작은 했어요. 문제는 그러한 첨단 산업이 앞뒤에 있어서 가치 사슬 문제, 밸류 체인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같이 하느냐가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서 제주에서 상해를 갈 때 서울, 인천 가는 거하고 거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제주 공항에 가서 해외선, 국제선 제주도에 도착하는 거 보게 되면요. 대만, 그다음에 중국, 일본 엄청납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는 현재는 관광 위주의 것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제주는 시차가 1시간 차이입니다. 그럼 제주에서 아침 6시나 7시에 비행기를 띄웠을 때 상해 도착하는 게 6시, 7시거든요. 시차가 없고. 네. 그럼 거기에서 대규모의 우수한 소비 능력을 갖고 있는 1차 상품의 채소나 식료품들이 상해 도착해서 바로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구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에서는 1차, 3차와 연계된 것들 어차피 제조업 비중에 대한 거는 가치 사슬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요. 그러한 쪽에 좀 더 강한 그런 푸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 3차 산업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한 거를 먹고 싶어하고 안전한 뭐 애들 물건도 갖다 주고 싶어하고 우유도 그렇고 뭐 상당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뚫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부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하고 사람을 한번 사귀면은 오래 사귀면은 믿음이 가게 되면은 중국의 정부의 뭐 정책이 바뀌어도 항상 그걸 숨어서라도 다 지켜주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너무 중국을 멀리할 게 없고 지금 그것만 성공하신다 그러면은 디맨드가 상해 같은 데서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 뭐 소득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온 아주 안전한 식품이다, 안전한 뭐 이거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뚫어보시면 비행기 뭐 돈 내고 가는 거죠. 그까지 뭐 차트를 띄우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그 서플라이 체인 이거는 혼자만 있으면 분명히 안 되죠. 앞뒤로 몇 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이 제주나 상공회수에서 다 이제는 그냥 들어오셔야 점을 찍어와서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희망이 많이 보이네요. 한 분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누구 혹시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한림공원 관광지를 운영하는 송상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북미 수교 그 북한하고 미국 북미 수교를 할 수도 있다. 그 김정은하고 그리고 혹시 만약 그게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만약에 북미 수교가 되고 종전선언이 되면 그러면 한국하고 제주가 패싱이 될지 아니면 그 북미 수교를 중심으로 좀 더 어떤 북한과의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쏘잖아요.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단거리는 이미 됐다고 보고 장거리를 자꾸 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제 미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웃기지 마라 그러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우리가 그걸 포기하겠다. 장거리는 포기하겠다. 우리한테 좀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 이래 가지고 뭘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을 패싱하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김정은한테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바이패싱하는 거는 가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미국이 그냥 북미 수교만 해가지고 자기 안전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기는 안전하지만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그 힘이라든가 여기 일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볼 때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대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한반도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는 뭐 이쪽을 지키는 그걸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랑 그런 걸 안 하면서 패싱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워싱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담당자들 여기 제주 포럼에서 뭐 안보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 정부하고 또 이 트럼프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